안녕하세요. 압구정 국어논술학원 원장 이묘희입니다. 지금부터 예비중학교 1학년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1학년 때는 자유학년제이기 때문에 시험이 없지요. 그런데 2학년 올라가서면서부터 첫 번째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도 긴장하고 어머님들도 많이 긴장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어머님들께 시험 결과를 알려드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시험지 분석지가 나타나 있거든요. 이게 저희 학원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크게 만족해 하시는 부분인데 2학년 1학기 첫 번째 시험을 보고 나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 학교를 나오면서 시험지를 찍어서 선생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점수를 문자로 다 보내주게 되죠. 그러면 선생님이 그것을 취합을 해서 아이가 요번에 봤던 시험의 난이도라든지 출제 경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들은 어떻게 봤는지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취합을 하게 됩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당일날 이렇게 시 영역은 어땠는지, 기사문 영역은 어땠는지, 문법은 또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이렇게 조사가 되고요. 아이들이 보내준 점수로 아이들의 100점짜리는 몇 명인지, 90점대와 80점대는 몇 명인지가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취합한 내용을 가지고 이걸 작성해서 당일날 어머님들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걸 보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큰 분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압구중학교 2학년부터 먼저 시험의 기출 부분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압구중학교 2학년 걸 한번 어머님 봐주시면요. 지금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이 음절이 끝소리 규칙이라는 문법을 배우고 나면 다른 학교들은 이렇게 단답형으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나타라는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발음을 써봐 이렇게 하면 얘들이 그냥 단답형으로 나타 이렇게 쓰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이건 암기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압구중학교 서술형 문제의 특징은 조건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네가 이걸 외워서 한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했는지를 네가 증명해봐 라는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저희는 공격적인 문제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것으로 발음되는 것, 이것으로 발음되는 것을 네가 예문 4개를 제시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외워서 한 친구들은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원리를 완전히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이런 문제에서 아이들이 놓치기 때문에 90점, 80점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그 다음 거를 보여드릴게요. 고득점이 지금 이 서술형 문제 20점 때문에 생기고 있고요. 공격적 문제 출제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외부 예문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종 교과서로만 공부를 하면 아이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압구중학교의 특징은 선생님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 자습서에서는 시각적 심상이라든지 표현법이 만약에 직유법 이렇게 나왔는데 학교 선생님은 이거 아니야. 이거는 청각적이야.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의인법이야.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러면 자습서로 집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틀리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압구중학교는 대비할 때 반드시 학교에서 필기한 거를 제가 5명한테 책을 받아요. 그래서 그 5명의 책을 받아서 자습서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 반드시 매 시험마다 3개에서 4개 정도로 선생님이 다르게 해석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것들을 꼭 짚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서 집에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한다? 열심히는 했는데 결과는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사실은 한 번 시험에서 100점짜리가 1명 정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씩 난이도가 조금 하향 조정되고는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 도표를 주고요. 네가 이 도표에 해당되는 지문의 첫 어절과 끝어절을 찾아 쓰고 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첫 어절이 뭔지 끝어절이 뭔지 일단 문제부터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렇게 어절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거든요. 여기서 일단 아이들이 좀 흔들리겠죠. 두 번째에서는 이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답을 채워야 되는데 아이들은 이 연습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라는 건지 무슨 내용을 쓰라는 건지가 잡히지가 않아요. 그럼 학원에서 해주는 건 이런 거죠.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본문에서 여기서 힌트를 잡아라 라고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간고사에서 20점, 기말고사에서 20점 나오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100점 맞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서술형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점수대가 40점, 50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국어가. 광희중학교 한번 말씀드릴게요. 광희중학교는 사실 작년까지는 학교 교과서에서 굉장히 충실하게 냈어요. 그래서 외부 지문이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혼자서 집에서 공부를 하면 90점 이상은 당연히 맞을 수 있는 학교였는데 이 학교에도 지금 변화가 지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올해부터. 외부 지문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 지문을 김소월이 진달래 꽃이라는 지문을 프린트로 준 적도 없고 이게 나온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를 가리켜 놓고 요 시를 준 다음에 자, 너 본문에서 배운 이 시를 여기다가 한번 대입시켜 볼래? 적용시켜 볼래?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능형 문제거든요. 아이들은 일단 학원에서 다닌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연습을 14점 교과서를 통해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일단 당황하지는 않아요. 찾으려는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학원을 다녀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어떻게 풀지? 나는 하나만 배웠는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자기가 정해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뭐 다양한 신성을 준다, 수미상관의 구조가 있다,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뭐가 문제냐면 이 단어의 뜻을 미리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학교에서 친절하게 가르쳐주진 않습니다. 요거의 문학에 대한 기초 이론이나 용어는요, 사실은 사교육을 통해서 학원에서 배우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지금. 그 다음 걸 한번 볼게요. 교과 내 작품인 요 나룻배와 행인에다가 교과 외 작품인 이 작품을 제시해서 비교하는 변별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학교에서 이 문제를 맞춘 아이들은 50%인데 저희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90% 이상이 맞춰줬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14종 교과서 통합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작품을 3번에서 4번 정도는 다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 배운 작품이 나왔을 때 느껴지는 그 반가움과 자신만만함이 좀 느껴지시죠? 네. 이제 두 번째, 요것도 마찬가지로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라는 시인데요. 요거 교과서에 없는 시입니다. 어디 있냐면 고등학교 2학년에 국어책에 나오는 시예요. 근데 선생님이 프린트는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석은 해주진 않으셨어요. 네가 공부해봐. 그리고 시험에 대비해봐. 그러면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걸 하나하나 분석을 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학원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여기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이걸 익히게 되죠. 그래서 학원을 다녔던 친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중률 90%를 받았어요. 근데 혼자서 이제 대충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찾아서 공부한 친구들은 핵심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신동중학교로 가볼게요. 제가 신동중학교 2년 전에 1학년을 가르쳤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난이도가 엄청 높았습니다. 신동중학교가. 그래서 제가 그때 1학년 가르쳤을 때 아이들 중에 100점짜리가 딱 한 명 나왔고 그 100점짜리 한 명이 저희 학원에서 전교에서 딱 한 명 나온 거였어요. 그 정도로 난이도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아이들이 시험을 봤는데 중간고사가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쉽게 나왔어요. 그러면 기말고사는 어떻게 될까요? 변별력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말고사는 또 어려워졌습니다. 신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 플러스 학습지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너 1학년 때 문법 배웠잖아. 그거 기억하고 있지? 그거 내가 다시 물어볼게. 1학년 때 문법이 2학년 때 다시 들어옵니다. 근데 아이들은 1학년 때 거는 이미 저 먼 세계의 얘기거든요.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이런 것들이 보면 1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학습지 한 장으로 나눠주고, 자, 요거 문법인데, 요거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기억나지? 이런 유로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문법을 또 한 단원 저희는 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서술형이 10점씩 배점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형태의 이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보기를 준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음 준 다음에 맞는 거 고르세요. 그러면 너무 당황스러운 게 1번 보기 선지가 1개, 2번이 2개, 3번이 3개예요. 어떻게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런 문제의 유형이 압구중이나 신동에서 많이 쓰는 유형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문제를 낸다는 건 네가 대충 읽어봤니? 아니면 정확하게 이해했니? 라는 걸 물어보기 위해서 옳은 선택지 고르는 문제를 계속 이렇게 추가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정확하게 시키셔야 돼요. 엄마 대충 알 것 같아? 그러면 틀려요. 정확하게.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지금 이 코로나 유행 때문에 학습 수준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난이도가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 난이도가 쉬웠다면 다음 기말고사 난이도는 당연히 어려워질 거라고 어머님들이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신동의 특징이 뭐냐면 비문학의 비중을 엄청나게 많이 냈어요. 이번 수능에서 비문학 때문에 82점에서 85점이 1등급 컵이 나온 건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비문학이에요. 그래서 비문학 연습을 사실 학원에서 매주 꾸준히 시키지 않고 갑자기 공부를 시키면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이 비문학은 꾸준히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근데 비문학의 비중이 커졌으니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1학년 문법, 품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다는 전제 하에 출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1학년 때 학원 다녔던 친구랑 그냥 2학년 때 학원에 와서 잠깐 내신만 공부했던 친구랑은 당연히 한 10점 정도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그 10점이 아이들은 사실은 70점이랑 80점이랑 어감이 다른 거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그래요. 자기가 한번 시험을 70점, 60점 받아놓으면 굉장히 좌절해 있어요, 아이가. 그리고 나 국어 못하나 봐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걸 깨주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2학년 1학기 때 어머님들께서 아이들한테 성공의 경험을 좀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외부 지문은 출제가 거의 없고 교과서와 학습지 중심의 꼼꼼한 학습 태도로만 해주면 좋은 성적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 신사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전학교가 다 외부 지문을 넣고 있어요. 외부 작품, 외부 선지를 다 넣고 있어서 얘네들도 이 낙화라는 작품을 배운 적이 없는데 지금 다른 교과서에 있는 시랑 연계해서 지금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김명수의 학업반 교과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신사중학교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하는 학교인 게 다른 학교들은 그래도 2학년 1학기 때 첫 중간고사를 보거든요. 신사중학교는 1학기 때 아예 2번의 시험을 안 봤습니다. 그냥 2학기 때 딱 2번으로 끝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학년 때 공부를 조금 안 했죠.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또 공부를 안 했죠. 처음으로 2학년 2학기 때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도도 일단 힘들어하지만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요. 근데 신사중학교의 특징은 외부 작품이나 외부 지문이 선지가 거의 대부분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학원을 다니면서 꾸준히 국어에 대한 감을 키워놓지 않는다면 이 친구들은 문제의 접근조차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우회적인 표현을 통해서 통찰력을 갖게 한다.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말 속에 진리를 담아 표현한다. 현상의 부조리가 일어난다. 이런 단어들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2학년 아이들이 첫 시험인데 이런 단어를 보고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지나 문학작품이 모두 다 외부 지문으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많이 힘들어서 혼자서 공부하기는 굉장히 힘든 학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이 났는데 압구중학교는 사실은 이제 어머님이 계시니까 압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자체 내에서 자꾸 시험 문제를 쉽게 내겠다. 그러니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대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험의 난이도는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믿고 그냥 나 혼자 해봐야지 했던 친구들이 너무 좌절해서 오는 학교가 사실은 압구중학교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랑 별개로 시험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 높게 냅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좀 드릴게요. 이쪽 읽어드리면 여기는 다행히 서술형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1학기 때도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이 1학기에 무시험과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기초 학력이 굉장히 부족해진 상태예요. 그리고 얘네들 수업을 딱 해보면 다른 학교랑 완전히 차별이 된 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집중하는 것 자체를. 그래서 이게 습관이거든요. 공부도. 그게 조금 많이 해이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얘네는 외부 지문이 너무 다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득점 변별이 좀 필요하고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수능 형태로 통합형으로 저희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14종 교과서를 통합한 형태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의 화자를 배웠다 그러면 그걸 14종의 교과서에 있는 모든 화자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굉장히 높은 등급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통합교재로 공부하는 게 아이들한테 지금 현재 점수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만 고등학교 가서는 굉장히 등급을 좌우하는 아주 큰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험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해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국어 100분, 논술 100분 해서 저희가 한 주에 총 3시간 30분 수업을 합니다.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선생님 저희 애 이렇게 오래 못 앉아 있어요. 힘들어해요. 애기들은요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적응이 빨라요. 한 달 정도만 아이들이 학원에 프로그램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혼자서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여기 나와서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서 자극을 받습니다. 쟤 하네. 쟤도 하네. 되게 잘하네. 나만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긴장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서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한 달이면 충분히 어머니 적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3시간 30분 수업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저희 소장님도 굉장히 수업 재밌게 잘하시는 것처럼 저희 국어 수업도 굉장히 재밌게 진행이 됩니다. 100분 동안 뭐 하냐면 첫 번째 저희 어휘 테스트를 오자마자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험 보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오자마자 어휘 테스트를 시험을 보고요. 요거는 국어 복습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만약에 1주차를 수업을 했어요. 그럼 1주차에서 배웠던 그 국어 내용이 있죠. 아이들한테 나는 가르쳤고 너는 네가 공부해 이렇게 하면 공부할 아이들이 없거든요. 아이들한테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너 그거 기본 개념, 중요한 개념 기억하고 있니?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복습 테스트를 보고요. 어휘 테스트는 제가 이따가 교재를 보여드리겠지만 어휘 테스트는 저희가 10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래서 요거 10문제, 요거 10문제를 출제해서 저희가 성취도 미달자들은 남겨서 나머지를 좀 시킵니다. 오랜 시간을 시키지는 않고요. 그 친구들한테 시험을 다시 한번 보게끔 해요. 그래서 그 전주에 배운 거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하는 게 이 테스트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진행하는 게 저희가 이게 비문학 과제 빠작이라고 해서 외부 교재인데요. 요 교재를 가지고 저희가 비문학을 수업을 나가는데 요건 과제로 해오면 선생님이 여기 와서 확인을 해주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게 약 30분에서 2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1시간 10분 정도는 바로 본격적으로 국어 수업이 진행이 돼요. 요 국어 수업은 제가 이따 교재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논술 수업으로 이렇게 크로스로 진행이 되고요. 예를 들어 아까 소장님께서 논술 수업을 하고 나가셨으면 제가 이제 다음에 들어와서 국어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어와 논술이 이렇게 크로스로 진행이 되고 반마다 선생님들의 조합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성향에 우리 아이는 남자 선생님을 좋아해? 그러면 남자 선생님 반을 어머님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우리 아이는 좀 꼼꼼한 선생님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그 아이의 성향에 맞는 반을 선택하실 수도 있으세요. 논술 마찬가지로 독서 테스트를 봅니다. 10문제를 보는데 이걸 왜 보냐면 요즘 아이들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국영수도 해야 되지만 과학도 다녀야 되죠. 거기다 역사까지 다녀야 돼요. 수행평가는 또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사실은 책을 미리미리 읽어주면 좋은데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전날 급해서 읽어버려요. 아니면 안 읽어버려요. 그러면 학원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테스트를 보니까 인터넷에서 줄거리 요약된 걸 봅니다. 그러면 그게 되게 억울하고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가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화된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책의 내용을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걸 10문제를 보게 돼요. 여기서 테스트가 통과가 안 되면 남아서 저희가 페널티로 30분은 책을 읽다 가게 합니다. 어떤 어머님들은 30분 너무 약하지 않냐고 하시는데 아이들은 어머니 수업하고 다 우르르 끝나고 친구들하고 손잡고 나가는 걸 좋아하지 단 5분이라도 자기 혼자 남아있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효과는 좋아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수업이 끝나면 글쓰기 과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고지에다가 아이가 이번 수업에 대한 글쓰기를 해갖고 오면 선생님들이 걷어서 거기다가 첨삭을 좀 해주게 돼요. 그래서 그 첨삭을 보면 어머님들이 사실 아이들보다 더 많이 읽으세요. 아이가 글이 발전돼 가는 게 보이고 어느 부분에서 지적받고 얘가 어디서 잘하고 있는지를 어머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읽으세요. 예. 그래서 교재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아까 저희가 어휘 테스트를 본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저희가 그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입니다. 근데 여기는 수능에 나왔던 기출 어휘하고요. 모의고사에 나왔던 기출 어휘를 저희가 다 뽑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 이게 아이들한테 쉽지는 않아 보이시죠? 왜냐하면 사자성어 요즘 아이들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한자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에 올라오면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제일 어렵다고 호소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어휘요.
단어를 모르겠어요. 단어 뜻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교과서의 언어의 70%가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슬퍼요. 그러면 답이 맞았어요. 근데 중학교에서는 그렇게 슬프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애상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 과거 일을 돌아봤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회고적이야. 나 반성했잖아. 안 그래요. 성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언어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께 항상 이게 중학교에 올라오면 아이들이 제2 외국어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1학기 시험에 첫 시험 끝나고 나서 이렇게 뒷목 잡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의 거의 80%는 선생님 한국어잖아요. 한국어인데 얘 점수 왜 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제2 외국어를 새로 배운다는 개념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휘 자체가 다 바뀌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이 어휘 익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사자성어 같은 것도 아이들이 어떻게 외우냐면 매질결, 농자, 풀해, 갈치 이렇게 해서 뜻을 풀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요즘 애들은 결자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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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자해지 이렇게 외워요. 그러다 시험 보면 어떤 답이 나오냐면 결자해지가 아니라 잘못 외웠어요. 그러면 결자해자, 결자해자, 결자해자.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도 같이 결자해자, 결자해자, 결자 같이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볼 때 보면 제가 혼자서 피식피식 많이 웃어요. 너무 재밌는 대답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자성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수능에서는 꼭 나오고 고등학교 가서도 꼭 나와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런 속담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용어들, 문학적인 용어들, 그리고 이제 현대, 시사적인 언어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저희가 다 기출해서 뽑았던 거라서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어휘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사자성어부터 사회적 개념까지 해야 되고, 어머님들께서 우리가 한자에 너무 약한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한자 학습지라도 좀 시킬까요? 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학교에 올라가면 아시겠지만 아이가 그걸 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아이한테 지금 책을 논술 시간에 읽히고 국어 시간에 통합교재로 저희가 수업을 하잖아요. 거기서 계속 배우게 되는 빈출 어휘들이 나와요. 그것들만 익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따로 어휘 때문에 뭐 따로 학습지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문맥의 흐름을 보고 얘가 긍정어인지 부정어인지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휘 테스트 저희가 10문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5개는 뜻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해당하는 어휘의 제목을 쓰는 거죠. 아이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봐서 10문제 중에서 이제 커트라인을 주고요.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1, 지난주에 배웠던 복습 테스트, 예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복습 테스트인데도 좀 많이 어려워 보이시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교과서에 다 지난주에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복습만 10분 정도만 하고 와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즘 비문학이 이제 핫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희가 한 세트인데 요게 과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해야 되냐면 요게 문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은 고등학교에서 비문학 공부하는 방법하고 똑같이 진행합니다. 요 문단별로 중심 내용에다가 친구들이 읽고 밑줄을 중심 내용을 찾아가고 밑줄을 쳐오는 거예요. 물론 못 칩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초반에 보면 거의 90%는 다 틀려서 와요. 그러면 요거 일단은 요 밑줄 짚기를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에 똑같이 수능하고 똑같이 문제풀이를 하고요. 핵심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부분에 나와 있는 어휘를 한번 다시 복습하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걸 갖고 오면 선생님이 검사를 하고요. 수업 시간에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이 어디였는지를 이제 돌아가면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는 거길 찾았구나. 근데 그거는 중심 문장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문장 찾는 연습을 여기서 시키게 됩니다. 요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이루어져야 되고요. 어떤 어머님들은 시간이 없다고 이걸 일주일에 몰아서 7개, 10개씩 시키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하루에 하나씩 시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숙제를 해오면 숙제 검사를 하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국어 수업이 들어가는데 아이들한테 처음에 배우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어를 먼저 바꿔주는 연습을 좀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중학교 1학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런 용어예요. 초등학교 때는 줄글이라고 배우지만 중학교 올라오면 산문이라고 배우고요. 이런 청유문 이런 말 자체가 되게 어렵죠.
초등학교 때는 이거 건우하는 문장이 있는데 이제는 청유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나오는데 요것들이 내 입의 언어처럼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2외국어처럼 정말 새롭게 배워갖고 자기 언어화 시키는 게 이제 일단은 선행이 돼야 돼요. 여기도 지금 갈래, 문체, 구성 이런 말들이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고요. 이런 것도 지금 중학국어시험에 꼭 나오는 용어들이라서 용어들에 대한 수업을 좀 집중적으로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중1 최상위반 선정인데 저희가 이제 지금 중3, 중2, 중1 다 최상위반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아마 1학년 아이들 데리고 수업하면 6개월 정도 뒤에 여름방학 때 저희가 이 최상위반을 선정을 하는데 결과치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2번의 시험을 거쳐서 저희가 이 아이들을 뽑거든요. 뽑는데 결과치로 말씀드리자면 이 뽑힌 반 아이들이 거의 다 학교가 15개 이상 학교가 모여 있거든요.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를 한 아이들이 다 전교권이에요. 압구든 신동이든 신사든 신동이든 다 여기서 공부한 친구들이 전교권이 결과치가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이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극을 받고요.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자부심이 큽니다. 그래서 이 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반은 저하고 소장님이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 일단 선호도도 굉장히 높으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학원에서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거라서 저는 사실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아이가 공부 욕심이 있다 그러면 이 반에 꼭 도전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실제로 최상위 반을 거쳐간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어 1등급을 찍는 친구들이 거의 90%예요. 네. 왜냐하면 이 반에서는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저희 다른 반에서 배우고 있는 거에다 플러스 이제 1년치를 더 먼저 배우게 되는 효과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여름방학부터 저희가 개설할 예정입니다. 저희 시간표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어하고 논술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1차 개강은 11월 13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개강은 1월 8일 날 있는데 어머님들께서 그걸 물어보세요. 선생님 1차 개강하고 2차 개강하고 그때만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저희가 매주 친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1차 개강과 2차 개강의 차이는 뭐냐면 작품을 시적화자라는 걸 배우게 되면 시적화자에 대한 작품만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일단 2차 개강일은 1월 8일이지만 지금부터 매주 입학은 가능하다는 거 어머님께서 아시면 되고 저희가 지금 개설되어 있는 반이 지금 5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5반들 중에서 어머님이 아이하고 의논을 해보시고 또 저희가 테스트를 거쳐서 반에 입반이 됩니다. 그 테스트 볼 때 저희가 사실은 입학 테스트를 보는데 솔직하게 어머님들이 이때 충격을 좀 많이 받으세요. 왜냐하면 애들은 초등학교 과정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 저희가 입학 테스트는 중학교 1학년 14전 교과서를 통합한 내용으로 봐요. 아이들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중학교 걸 보기 때문에 평균이 50에서 60점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조금 잘한다 하는 친구들은 70점 후반에서 80점 이상이면 잘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이 아이의 성적이 이렇다라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이 아이가 지금 어느 부분이 강하구나 어느 부분이 약하구나 그걸 이제 객관적인 수치로 어머님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우열반을 이걸로 배정하지는 않아요. 우열반은 아까 말씀드린 1년 좀 한 6개월, 7개월 지난 뒤에 최상위 반으로 그거 정도만 있지 우열반은 없습니다. 네. 한 반에 저희가 12명인데요. 반에 따라서는 저희가 14명 이렇게도 바꾸는 있어요. 네. 최상위 반 같은 경우에는 15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 반에. 그리고 저희는 최상위 반이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2반이 있고요. 15명씩. 중학교 2학년도 비슷하고요. 지금 그래서 거기 반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입소문으로 사실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논술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어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국어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첫 번째 주에 저희가 수업을 하고 나면 담임 선생님께서 어머님한테 아이의 수업 태도, 필기,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 주마다 아까 보여드린 어휘 테스트, 복습 테스트, 그 다음에 그 독서에서 독서 테스트까지 점수가 매주 어머님께 문자로 가요. 그래서 초반에는 아이들이 적응하는 과정이니까 저는 한 2달 동안은 어머님들께서 점수를 가지고 아이한테 잔소리를 좀 하시기보다는 좀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어머님? 제가 일단 이걸 끄고서 질문을 받을게요, 어머님. 네. 그러면 국어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